자, 안녕하세요. 한병재입니다. 저는 6기고요. 지금까지 강의도 많이 했고, 제가 3년째, 지금 3년째, 3년 됐나요? 4년 됐나요? 꽤 됐고요. 주제는, 최근에는 제가 이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어서, CR 업무 담당하고 있어서, 기업이 법정관리, 요즘에는 기업회생이라고 그러는데, 기업회생 관련 강의를 지금 꽤 오래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이 이 강의는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 주제로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대학에 강의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강의하는 것 중에서 아마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발제해서 강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또 지금 이 부분을 제가 꾸준히 하고 있는 이유는 이거 뭐 우리나라 뭐 경기뿐만이 아니고 세계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뭐 부도를 내거나 어려워져서 이렇게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꾸준히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케어하시는 기업들이 다 잘 되라는 보장이 없고, 특히 그 창업하는 기업들이 여기 뒤에 내용에도 나오시겠습니다만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점, 오래 이렇게 가지 못한다는 점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어, 어, 가이드 하는데 케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까 싶어서 꾸준히 강의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계속 이런 기업에 법원에서 법원 판사가 저를 이렇게 발령을 내주는 데서 가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생리도 누구보다 잘 알고요. 제가 IBK 기업은행 지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또 30년 이상 기업은행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생리를 진짜 정말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중소기업 오나들이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처음 겪어보는 일들이기 때문에 정말 잘 모릅니다. 이런 걸 좀 가이드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또 제가 가 있는 회사도 물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고 또 실제 기업회생 들어가려고 생각도 안 했고 이런 내용도 몰랐는데 어, 1차 벤더인 기업에서 저희가 뭐 모든 원자재를 대줄 테니 좀 만들어만 다오 해가지고 이 회사는 들어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업체 지금 다니는 이 회사 업체 오늘 법원에 갔다 왔거든요. 법원에 갔다 온 이유는 이따 또 얘기를 하겠으면 중간에 그 기업이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하는 기업 회생 계획안에 대해서 초안을 가지고 어, 법원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서로 협의를 해서 일부 수정 작업이 꽤 됩니다. 수정 작업을 해서 내일 판사를 다시 만나기로 했거든요. 내일 또 법원에 가는데 그런 절차를 제가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직함은 CRO입니다. CRO가 뭔 뜻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실 건데 좀 생소하기도 하고요. 쉽게 표현하면 어, 어, 기업 구조조정 임원입니다. 우리말로 그대로 풀면 기업 구조조정 임원입니다. 그 어려운 회사에 가가지고 자금 통제도 하고 뭐 구조조정 하지 않으면 기업이 생존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를 일단 가이드하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감사 업무입니다. 그래서 CRO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 감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 이제 인가가 난 다음에는 감사로 임명을 하거든요. 감사로 법원에서 판사가 임명을 하는데 저는 이제 감사로 근무를 하는데
최근에는 조기종결 절차를 거쳐서 감사를 임명하지 않고 그냥 끝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있고 실제 그렇게 실행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기업회생 하면 뭐 생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업은 뭐 영원할 수가 없죠. 여기 타이틀 보면 비즈니스 폴이라고 했는데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는 분이 기업은 영속할 수 없다. 기업은 언젠가는 망한다. 기업은 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사례들이에요. 이게 벤처기업이 60%가 3년 내에 폐업을 하고 OECD 국가 중에서 생존율이 하위권에 있고 그럼 소프트웨어 기업도 60%가 5년 이내에 폐업을 한다. 10년 이내에 85%가 폐업을 한다. 주 원인이 뭐냐? 거의 대부분이 자금력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창기 기업, 창업 기업들 대부분 창업자금 지원해주거나 그다음에 정부 그 과제 사업 이런 걸 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주업이고 그래서 그 하는 목적은 주로 이제 자금력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벤처 기업 또 기술 창업 기업들은 기술력은 있는데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실제 제가 이제 그 지점장 하면서도 기술은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결국 그 회사가 문을 닫고 그 기술은 그냥 대기업들이 그냥 낚아채거나 아니면 그 기술에다가 좀 가미해가지고 특허를 내서 그 기업은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는 업데이트 안 했는데 매년 이렇게 창업이 이보다 지금은 더 많을 겁니다. 또 창업에 대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창업사관학교라든지 창업진흥원이라든지 창업 관련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창업 관련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창업 가이드 관련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창업 프로그램이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들 창업하시는 분들 케어하실 수도 있고 또 가이드 할 수도 있는데 좋은 지도들이 많이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창업과 동시에 폐업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많다. 매년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보다 더 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85%가 폐업한다고 돼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이 경제 위기를 느끼는 거는 한 10년 단위로 좀 쭉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97년 IMF, 2008년 리먼 브로더스 사태 이런 것들이 쭉 터지면서 우리가 기업 구조조정이니 아니면 워크아웃이니 지금 이거 통합되어 있는 기업 회생이니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작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거가 이제 시행돼 가지고 이걸 통합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법인만이 아니고 개인도 이렇게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안이 있어서 좀 시행하고 있고요. 또 서울에는 전에는 서울 지방중앙법원 파산과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서울회생법원이라고 법원장이 탄생해가지고 지금은 개인회생 또 기업회생을 거기 법원에서 지금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마찬가지 기존의 방식대로 아마 파산과나 아니면 일부 소도시 제가 춘천 지법에서도 근무했는데 거기서는 민사부에서 관할을 하더라고요. 민사부에 관할을 하는
아직까지 이 지방은 영세하고요. 서울에는 상당히 활발히 잘 진행되고 있고 상당히 스피드하게 진행되고 있고 상당히 또 유능하신 분들이 주로 서울 회생법원에서 판사님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빠르죠. 좀 아시겠어요? 여기까지는? 예, 여기까지는. 아시겠어요? 여기까지는 그렇게 크게 뭐 안 해도 되실 것 같고 오늘 이제 여기 현장에 나오셨으니까 이 원론대로 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 제가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부실 쪽에 이런 부분 쪽에 부분 했었는데 여기 부실이 나오니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기업들이 기업회생이 들어가는 부실 원인들을 쭉 보면은 산업 환경이 이렇게 참 변하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영업 환경도 변하는데 거기에 적응을 못한 거죠. 거기에 따라서 적응을 못하는 게 특히 이제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그냥 그 기업의 고유 업무를 그냥 변하지 않고 고수하거나 아니면 변화에 따라가는데 앞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고요. 이제 원인들로 보면 지금 여기에 쭉 있는데 그 부실 유형이 기업 부실의 유형이라고 해갖고 제가 따로 유형이고 이건 원인이고요. 이 원인부터 얘기하죠. 또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가기 위해서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많이 투자해가지고 이게 어떤 경우는 잘 투자를 했는데 특히 이제 중소기업이 왜 그러냐면 대기업들이 이런 시설을 갖추면 제가 오다를 주겠다 하고 했는데 그런 시설을 갖추고 나니까 이미 그 환경이 또 변화한 거예요. 1년 사이에 환경이 변화해가지고 그 부품이 그 제품이 이제 또 이제 쓸모없는 거가 되거나 아니면 구식이 된 거예요. 그만큼 기술 회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그보다 더 똑같은 시설을 갖추는데 대기업들은 1차 벤더나 2차 벤더들한테 항상 단가를 싸움을 붙여요. 싸움을 붙여가지고 더 낮게 들어오는 데를 하기 때문에 거기 경쟁에서 이기지 못한 또 거기에서 오다를 따기 위해서 저가로 들어가가지고 손실이 누적되는 경우. 제가 가 있는 회사가 그렇습니다. 별로 마진이 없습니다. 마진이 없고 역마진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련하게 계약을 한 거예요. 5년 계약을 했는데 임금은 올라가는데 임금이 올라가는 거를 반영을 전혀 안 하고 계약을 했어요. 지금 몇 년째 손실을 보고 더구나 작년, 재작년 임금이 뭐 10 몇 프로씩 작년에 10.6% 올랐나요? 그 전에 16%가 올랐 27% 가까이 2년 동안 올랐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된 상태로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수록 적자입니다. 겨우 뭐 직원도 월급도 겨우 주고 있고요. 뭐 보너스도 못 주고 있고요. 뭐 은행 이자라든가 이런 거 뭐 전혀 원금 상환 이런 거 하나도 못 하니까 그리고 퇴직금도 못 주고 있고 그러니까 뭐 적자 날 수밖에 없고 살아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약도 계약이고 투자도 참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면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꼭 그렇지 않고 자기 브랜드 가지고 하는데 이 사업은 전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그 제품이 나올 때쯤 되면 그 제품이 사양산업이라든지 아니면 경쟁 기업이 이미 그보다 앞선 제품이 나와가지고 별 소용없는 투자 대비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구조가 생겨버린 그런 경우에
부실이 원인이 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이제 관련 회사 동반자 부실인데요. 제가 이 회사 전에 있는 회사가 서초동에 있었는데 관련 기업이 플랜트 사업을 하는 기업이었어요. 플랜트 사업이 상당히 사양길에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플랜트 사업이 매출이 줄고 일이 없다 보니까 그 모기업이 파산했어요. 모기업이 파산을 하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 자회사인 회사가 이 자회사는 돈이 꽤 있고 튼튼했어요. 튼튼했는데 모 회사에 보증을 서주고 자금을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보증 수고 자금 지원해 준 거 하나도 못 받게 되고 자회사의 돈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는 모 회사는 파산, 자회사는 이렇게 기업회생 법정관리 이렇게 들어가서 결국은 이 회사가 이제 조기 졸업까지 시키고 나왔는데요. 그런데 전망은 밝지는 않습니다. 이 회사는 임대업인데요. 임대업이 주입니다. 임대업이 주. 그러니까 건설 업적에 임대를 해주는 건데요. 건설도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계속 그 어려움 직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나오면서도 상당히 좀 걱정이 된 그런 기업이었고요. 이처럼 관련 기업이 안 좋게 되면 따라서 대개 관련 회사들은 자금 서로 주고받고 지원해주고 보증 서주고 이러다 보니까 오너가 뭐 회장이다 보니까 되게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기업이 같이 부실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우발채무 현실화는 이게 채무가 될지 아니면 안 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주로 이제 지급보증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뭐 신용장을 발급한다든지 무슨 채무 보증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게 현실적으로 잘못돼 가지고 채무로 될 경우에 이게 이제 뭐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부채로 작용해서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준다든지 아니면 신용장을 발급받아서 뭐 수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그게 하자가 생겨 가지고 그게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부실이 됩니다. 이제 부실의 원인이고요. 부실 유형을 보면 또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또 여기서 얘기하는 회생 절차, 개시를 하는 경우, 또 개시를 했는데 개시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파산이 되고 또 개시 신청은 해서 받아들여졌는데 회생 계획안이 진행되다가 거기에서 채권자들 동의를 못 받은 경우 그러면 또 파산에 이르게 되고 아니면 인가가 났는데 또 이행을 못한 경우에 또 파산이 되고 파산의 유형은 여러 가지 단계별로 있습니다. 이따 뒤에 그런 도표를 보면서 좀 얘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까? 예. 여기에 이제 기업 회생과 파산 얘기를 했는데요. 실패한 기업의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회생은 오너 입장에서는 기업을 살려내기 위한 거죠. 그때 이제 자구 노력 차원에서 투자를 유치한다든지 IPO 간다든지 자구 구조 조정을 한다든지 뭐 자산을 매각해 가지고 부채를 상환한다든지 또 영업 뭐 양도한다든지 M&A에서 자금을 유치해서 지분을 넘기다든지 이런 자구 노력을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채권자 협의회에서 워크아웃을 하는 겁니다. 금리도 깎아주고 또 이제
원금 상환 것도 뭐 좀 유예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주로 채권자 하면 이제 주로 은행들이죠. 은행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워크아웃 절차를 거쳐서 이제 자금 노력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앞에 있는 두 가지 노력이 이제 먼저 선행이 되는 거고,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법원의 힘을 빌려서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생 신청을 법원에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서류를 검토를 해서 이제 개시 결정을 내리는데, 그 전 단계에 이제 판사가 심문하는 것 절차부터 있는 건 일단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나가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청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회생 신청까지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또 신청 단계에서는 받아들여졌는데 채권자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 아니면 인가까지 났는데 이행을 못한다. 이럴 경우에는 오나가 이제 마지막 단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럴 때는 그냥 개별 집행을 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경우.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연체된 상태로 채권자들이 강제 집행해가지고 팔아서 처분하든지 알아서 해라 방임하는 경우죠. 그렇지 않고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는 겁니다. 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파산 관제인을 임명을 합니다. 주로 이제 파산 관제인은 변호사들이 되거든요. 그럼 변호사들이 모든 채권 금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모든 자산이 얼마인지 이런 걸 파악을 해가지고 자산을 모두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법에 맞는 기준에 따라서 배분해가지고 청산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걸로 해서 이제 파산 절차가 종료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좋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그 연장선상인데요. 법인 회생, 그 다음에 이제 법인 파산 있는데, 회생은 법원에서 판단이 그런 거예요. 경제성이 있다,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거는 크게 보면 경제성이 없다. 그다음에 영업이 계속되지 않고 영업이 중단됐거나 아니면 영업할 게 실적이 매출로 일어날 게 거의 없다든지 줄어든다든지 회생 가능성이 없다 이런 경우죠. 그걸 또 구체적으로 하면 이 회사는 재무 구조가 좀 악화돼 있는데 실제는 수입은 비용보다는 더 크다. 재무 구조가 악화됐을 뿐이지 수입은 영업 비용보다는 더 크다. 그래서 계속 이 회사를 끌고 가면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라고 비교를 하거든요. 청산 가치보다 기업 가치 계속 끌고 가는 가치가 더 높으면 이거는 채권자들한테 더 유리하게 배분이 될 수 있다. 기업이 회생하는 쪽이 더 좋다. 이런 경우는 회사를 영업할수록 돈도 돼야 되고 그만큼 모다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회생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다음에 경제성이 없거나 또 수익 구조가 악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 구조라고 하면 영업이익률, 또 크게 매출이익률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도,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제 뭘 하냐면 법원에서 임명된 회계법인에 대해서 기업 가치와 청산 가치를 조사하는 조사위원을 임명을 합니다. 조사위원 임명을 하면 조사위원들이 나와가지고 한 몇 주 동안 이 회사의 재무제표라든지 실사라든지 아니면
향후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요. 그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가 과거 한 5년 동안 재무 구조가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또 수익 구조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향후 이 수익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한 거를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 구조가 더 악화될 거다. 매출 이익률이라든지 또 뭐 영업이익률 이런 것들이 더 악화된다. 그럴 경우에는 비용 아무래도 뭐 결국에는 그게 이제 영업 비용보다 수입이 영업 비용보다 적겠죠. 이런 경우에는 기업을 영속할 수 없다고 보고 아까 얘기했지만 파산해서 청산해가지고 채권자들한테 배분하는 이런 절차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큰 구조로 보면 기업을 회생시킬 거냐 파산할 거냐 하는 갈림길은 이 회사가 계속 영업을 하면 이 채권자들한테 갚을 게 여기 청산하는 것보다 더 나은가 못한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다고 하면 바로 회생에서 중단을 합니다. 중단하고 그냥 폐지시켜요. 판사가 폐지를 시켜요. 판사가 이제 바로 이 회사는 더 존속할 수 없다고 폐지하면 이 회사는 그대로 과거의 그 기업 연체되고 그럼 채권자들이 뭐 압류하고 그거 이제 팔아 처분하고 뭐 이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영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어려운가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까? 네네. 이거 이제 초반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회생 절차의 의의가 이렇습니다. 이제 도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채무자 회생에 관한 법률을 보면 1조에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제 좀 내용은 긴데 요약하자면 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게 이해관계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회생을 도모한다. 이게 이제 회생 절차의 목적이죠. 목적 내지는 의의인데 재정적 파탄입니다. 재정적 파탄이라고 하면 자금상의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금상의 문제. 그러니까 흑자부도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얘기 자금의 미스매치 또는 나는 줄 돈을 줬는데 받을 돈을 못 받았다. 또 받을 돈을 못 받아서 줄 사람도 못 준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채권자 입장한테도 돈을 못 받고 채무자 입장에 돈을 못 주고 이런 상황이 이제 자금의 미스매칭이 되거나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자, 재정적 파탄에 직면해서 채무자에게 채무자라고 하면은 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기업이죠. 기업에게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한다. 이해관계인이라고 그러면 어디겠어요? 우리 여기 질문 한번 물어볼게요. 계속 듣기만 하니까 이해관계인이라면 누가 되겠어요? 주주, 은행. 그렇죠. 주주도 되고, 은행. 그렇죠. 은행도 되죠. 또 거래처? 거래처도 되죠. 정확히 대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법률적인 용어로 하면 채권자하고 주주죠. 채권자하고 주주요. 채권자 중에 이제 다 나왔어요. 은행도 되고, 그 다음에 상거래 채권자도 되고, 뭐 리스회사, 자동차 리스하는 거, 기계를 리스했거나 이런 데도 되고요. 또 한전, 전기용 같은 거 안 냈잖아요. 또 채권자들이 많아요. 또 세무소,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시청, 뭐 세금 관계 안 낸 그런 채권자는 이제 주로 이제 세무서, 국세청 뭐 이런 데죠. 또 시청에 같은데 이런 데는 지방세 같은 거 이런 것도 관할하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세 안 낸 경우도 있고,
세금 안 낸 것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뭐 부가세 같은 것도 뭐 많이 안 내 있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면 또 퇴직한 사람 퇴직금 안 준 것도 있고요. 직원들 뭐 봉급도 제대로 안 준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보나 신보나 이제 여기 수도권 같은 데는 뭐 경기 신용보증재단, 서울 뭐 신용보증재단 이런 데도 이제 보증서를 끊어줬기 때문에 이제 이게 관계인이 되죠. 그 다음에 사채업자, 사채 기업들이 처음에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이제 제2금융권에 가서 돈을 빌리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이제 친척들한테 빌리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사채업체들한테 이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상거래 채권자들한테 이번에 물건 원자재 좀 넣어주시면 한 달 후에 꼭 드릴게요 하는데, 이제 그게 2달 후에 드릴게요, 3달 후에 줄게요, 막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뭐 원자재를 빌리고 못 갚는 경우, 이제 이런 게 이제 다 그 이해관계인이죠. 이해관계인들의 법률 관계를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이제 기간을 늘리거나 아니면 금액을 적게 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회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자들한테 손해를 감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회사는 이거를 탕감을 안 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으니까, 이 회사가 생존할 수 없으니까 탕감을 좀 해주자, 법률적으로. 채권자들이 좀 손해보고 공평하게 배분을 해줄 테니, 그리고 이 기간을 좀 늘려서 갚을 능력이 되게 조정을 해주자, 이렇게 이제 법원에서 조정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동의가 되면 법원에서 이제 그 결정을 내리면 그대로 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회생 절차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경제성이 있는지 여부가 이제 판단의 원칙이고요. 아까 앞에서 언급을 좀 하다 말았는데, 계속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높아야 돼요. 이 얘기를 다 하면 1시간 넘게 하는 건데요. 제가 법원에 강의를 때문에 요거는 이게 아니고 이렇게 채권 채무자들, 이렇게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조세 벌금, 주주지분권 목록, 이게 시부인표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채권자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요. 분류. 회생채권자, 담보권자, 조세권자, 주주, 막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제 왜 나누는 이유는 법정에 가서 이거를 인가를 받으려면 이 나누는 분류에 따라서 의결권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회생담보권이라는 뭐냐면, 이 회사가 공장이 있다. 공장 가치가 이제 기업 가치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기업 가치 평가를 해서 이 회사 공장이 50억이다. 50억인데 기업은행은 이 기업에 60억을 대출을 해줬고, 이걸 담보로. 그 다음에 하나은행은 10억을 해줬는데 순위가 담보권 근저당권 설정이 기업은행은 30억이 1순위고 하나은행은 2순위가 10억이다. 그러면 3순위에는 기업은행이 이제 설정을 했다. 그러면 기업은행은 선순위 30억하고 후순위로 설정된 10억하고 40억 대출은 더 해줬지만 40억만 회생담보권이고, 하나은행은 2순위로 설정되어 있어 담보권 범위 내니까 회생담보권이고, 나머지 10억에 대한 대출은 회생채권이라고 그래요. 회생채권으로 분류돼요.
그러면 기업은행은 회생담보권으로 40억, 회생채권으로 10억, 하나은행은 회생담보권으로 10억. 근데 하나은행이 그 후순위로 5억을 더해줬다. 그러면 회생채권으로 5억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주주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요. 그 별로 이제 인가 결정 기준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기업 가치 평가를 해요. 방금 얘기했듯이 공장이 50억이 됐는데 실제 이 공장이 실제 50억이라는 게 나온지 여부를 하려면 공장을 감정을 합니다. 이제 법원에서 지정한 곳에서 감정을 하게 돼 있어요. 감정. 그 이제 최근에 뭐 감정을 한 게 있으면 그걸로 이제 원용을 할 수는 있는데요. 법원에서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이제 조사위원이라고 아까 제가 법원에서 임명한 회계법인이 있다고 그랬죠. 그분들이 이제 조사를 나와서 감정 평가를 해요. 그러면 감정을 50억이라 했는데도 실제 가치는 볼 때는 여기 안에 뭐 공장 기계 같은 거 이런 거 있는데 이게 쓸모없는 거고 실사를 해보니까 뭐 별점 없다 그러면은 50억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좀 더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50억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치는 50억인데 실제 청산 가치는 그 50억이라는 지금 청산하면 얼마를 받을 건가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 공장이 지금 공장을 처분하는 것보다 계속 가치가 높아야만이 이 기업은 생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것만 가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공장 하나만 예를 들면 좀 더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현재 영업 상황이라든지 현재 재고 자산이라든지 현재 완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 팔아 처분한다. 공장도 팔아 처분한다 하는 거하고 이 회사가 통상 한 10년 동안 영업을 해서 얼마만큼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그걸 이제 어떤 게 더 크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 가치하고 청산 가치를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청산 가치가 지금 되게 이제 총선적으로 공장 같은 경우 하면은 감정가액 그대로 원용하는 게 아니고요. 되게 이제 조사위원마다 조금씩 그 평가하는 기준이 틀리긴 한데 되게 그렇게 합니다. 지금 현재 이거를 매각을 했을 때 지금 매각을 하면 경매를 했을 때 얼마 정도 수준으로 이거를 팔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당장 팔았을 때. 그거는 그럼 어떻게 이제 조사위원들이 정하느냐면 주로 그렇게 합니다. 그 지역의 최근 유사 뭐 공장을 매매한 사례를 보고 최근 뭐 6개월이나 1년 아니 뭐 1년 이내에 매각한 사례 그러면 50억 정도가 됐을 때 몇 프로 정도로 매각이 됐느냐.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그 공장 같은 경우는 69%로 산정했습니다. 69%. 그래서 청산 가치를 50억이다 그러면 50억에 69%. 그래서 뭐 30, 뭐 8억. 이런 식으로, 청산 가치를 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기업 가치는 그러면 얼마로 하느냐. 이거는, 되게 감정 가격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이번에 조금 감정 가격보다, 좀 분리해서 했어요. 기계는 좀 더 다운을 시켰고 공장 건물하고 땅은 그대로 평가를 했고 그랬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채권자 주채권 은행이 시비를 걸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다 못 받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보시고 계속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높아야만이 이 회사는 계속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채무 조정을 한다는 거, 그다음에 집단적 의사 결정이라고 하는 경우는 채권자들이 다 모여서 아니면 채권자들의 의사를 반영을 해서 그다음에 또 법원까지 같이 의견 조율을 해서 채무자하고 그다음에 저 같은 이제 CRO하고 이제 다 해서 이제 집단적으로 의사 결정을 한다. 이런 취지의 이제 목적의 기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좀 질문하실 거 있으면 예. 괜찮습니까? 네. 네. 이게 큰 틀에서 이제 회생 계획의 목적 요거 이제 큰 틀만 아셔도 굉장히 큰 소득일 거예요. 근데 다음에 안 넘어가네. 왜 안 넘어가? 네, 네.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 경제성 부분 여보고요. 이 경제성이 있으면 회생 절차가 계속 진행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회생 절차가 계속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안 되더라고. 마우스가 이게 안 쓰시면 멈춰요. 더 클릭해주시면 마우스 다시 움직여요. 이거 앞에 움직이나요? 네. 요거? 아니, 요거? 클릭하시면 움직여요.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마우스 다시 여기서? 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오늘 법원에 갔다 왔으면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이제 회생 계획안이에요. 이게 이제 회생 계획안인데 요것만 긴 게 아니고요. 요거까지 이렇게. 요게 이제 회생 계획안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제 회생 계획안은 이게 초안이에요, 초안. 여기 안에는 이 회사가 인가가 나면 법원에서 동의 다 해가지고 판사가 땅땅땅 두드려갖고 하면 이 안대로 움직여야 돼요. 이 안대로 진행이 안 되면 또 폐지돼 버립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또 다시 돌아가요. 이제 여기 내용이 이제 세세하게 들어있죠. 여기는 여기에 채권자들이 한 80군데나? 꽤 많아요. 80군데. 회생 채권자가 84군데. 회생 채권자가 84군데. 아까 얘기했죠. 회생 채권은 담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지금 상태로 하면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상태로는 하나도 못 받아요. 이 회사가 벌어서 갚겠다 이제 이런 거죠. 벌어서 갚겠는데 지금은 하면 0%인데 벌어서 갚으면 몇 프로까지 해주겠다. 근데 10년 동안 나눠서 주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법원에서도 이걸 다 주는 게 아니고 뭐 30%에 40%만 주거든요. 근데 채권 금액이 100만 원도 안 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40% 준다 그러면 4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거 10년 나누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금액이 적은 데는 올해 다 줘라. 좀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다 수정 작업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수정 작업도 하고 또 조세 채권도 수정 작업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이제 경제성이 있으면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이 회생 계획안을 제출을 하라는 거예요. 제출을 하면 회생 절차 이제 진행이 불가한다. 그 다음에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또 판단이 되면 이게 폐지돼 버려요. 그러면 이제 없었던 걸로 돼요. 없었던 걸로 되면 기업은 그대로 뭐 연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동안에 이제 보존 처분이라든지 포괄 이제 법원에서 진행하는 거를 이제 금지하는 명령들이거든요. 포괄 금지 명령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없었던 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무에도 진행될 수 있고 뭐 통장 뭐 이런 데 다 압류해 놓고 뭐 물건도 뭐 가져가고 막 이렇게 이제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난다고 봐야지. 폐지되는 거예요. 이제 회생 자체가 폐지되는 거고 이제 그러려면은 이제
자산 매각하거나 영업 넘기거나 이제 아니면 이제 청산하겠다고 그러고 청산 계획안을 제출합니다. 난 더 이상 손들겠다 이러면 청산 계획안을 제출하면 돼요. 그 다음은 요거는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법들을 다 이제 통합했다라는 얘기고요. 예, 통합했다는 얘기고 지금 도산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과거 통합도산법이었고요. 지금은 채무자 회생에 관한 법률로 통합됐어요. 그 다음에 뒤에 요거가 이제 오늘 요것만 알고 가셔도 거의 다른 거 요거 전체 큰 풀이거든요. 제가 좀 중간 군데군데 얘기한 내용들이고요. 기업이 아까 어려워지면 이제 법에 호소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려워지는 것도 그냥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냥 법에 호소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재정적 파탄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출도 없고 수주 물량도 없고 수익성도 없는데 해봐야 그런 경우는 법원에서 받아들여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받을 돈 못 받고 또 받을 돈에서 부도를 맞거나 또 내가 공장을 짓다가 공장 시공자가 짓다 말고 돈 떼먹고 그냥 건설도 안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 지경이 됐다. 그래서 이 공장을 짓다 만 거를 팔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회생을 하겠다. 이런 충분한 타당성이 있어야만이 신청을 하면 받아줘요. 이제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합니다. 심사는 법원에서 이제 심사를 하죠. 법원에서 심사를 하고 또 가지 이제 심사를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주심 판사가 불러요. 이제 채무자를 부르는 거죠. 채무자를 불러서 채무자라고 그러면 기업체 원화죠. 기업체 원화를 불러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개시결정 신청문을 낸 내용들이 이제 그게 굉장히 두껍죠. 두꺼운데 그 내용들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사실 여부를 이제 캐는 거죠. 이거 누가 대신 작성했느냐? 내용도 아니고 가로를 했느냐?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질문을 해요. 내용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이고 타당하다고 되면 그 다음에 법원에서 개시결정문이라고 기업에서 개시결정문을 법원에서 허가를 하는 거죠. 여기 회생법원은 모든 허가 법원에서 개시결정이라든지 계획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그 3심제입니다. 부장판사가 재판장이 돼가지고 결정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사를 하면서 이제 보존, 처분, 중지 명령 이런 거를 내려요. 왜 그러냐면 그 사이에 공장을 누가 처분한다고 달려들거나 아니면 물건을 팔아먹거나 원자재를 팔아먹거나 가져가거나 경매를 진행 계속 하거나 이런 거를 못하도록 이렇게 보존, 처분, 중지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법원에서 어떻게 하라고 허가가 나지 않은 이상은 그 물건에 대해서 그 담보 물건이라든지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 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개시결정이 타당하다고 보고 개시결정이 났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타당하다가 안 타고 나면 이제 기각 결정 나면 끝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폐지되는 거예요. 폐지되면 원 상태로 돌아가서 법원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그대로 뭐 알아서 해라고 뭐 방임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청산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그다음에 개시 결정이 났다 그러면 개시 결정문이 내려와요. 법원 판사가 이제 개시 결정문이 내려오면서 동시에 뭐를 하냐면 관리인 선임을 합니다. 관리인 선임하면 좀 생소할 텐데요. 관리인은 과거에는 저 같은 사람이 관리인으로 갔습니다. 법정 관리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법원에서 임명한 사람, 법원 판사가 이제 임명을 하면 법정 관리인이라 해가지고 나가거든요. 근데 제가 전자 부품 업종에 대해서 그 부품에 대해서 잘 모르고 거래처도 잘 모르고 그러는데 법정 관리인으로 임명하고 가면 이 회사는 뭐 파산하는 거나 다름없지 이 회사를 운영하고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죠. 현실적으로 어렵죠. 과거에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DIP 제도라 해가지고 미국의 그 제도를 도입해서 관리인은 지금 현 오너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리고 저 같은 CRO를 법원에서 명령을 내요. 발령을 내서 이 회사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지 관리도 하고 통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법원에 이제 허가서 내는 거 이런 것도 좀 도와주고 이렇게 제도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오너가 제대로 일을 하되 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얘기는 채무자이지만 너는 중립에 서서 일을 해야 된다. 경영에 대해서는 네가 하지만 관리인 네가 하지만 모든 집행은 중립자 역할을 채무자와 채권자의 중립적인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예요. 그런 거를 아무래도 자기가 채무자니까 채권자한테 불이익하고 자기한테 유리한 어떤 행위를 하는 거를 견제하고 막는 게 이제 저 같은 사람이에요. 맞아. 그리고 법원에 보름에 한 번씩 보고를 해요. 그리고 관리인은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하고 제가 보름에 한 번씩 보고를 하고 관리인은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하고 분기에 한 번씩 보고하고 제가 관리인이 보고 낸 거를 잘했다 못했다라는 거를 제가 지적을 해가지고 판사한테 다시 보고를 하고 이런 견제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중소기업 원화의 성향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고 막 아직까지 그런 걸 못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갈등이 연속이에요. 가면 어떻게 하면 빼먹을까? 어떻게 하면 오다를 어떻게 좀 갈아오다 만들어갖고 어떻게 해먹을까?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잡아내고 못하게 하고 정말로 채권자들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사채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제대로 돈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막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굉장히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제가 여기 쪽 80기가 회생 채권만 80기가 넘고요. 또 회생 담보권도 한 10개, 10군데 되거든요. 그러면 그건 100군 이런 중소기업자 한 100군데 있는 채권자인데 이거를 똑바로 관리를 안 하면 이 관리인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예를 들어서 돈 100만 원을 빼먹었다 그러면 그만큼 채권자한테 배분이 적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알면 채권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법원도 굉장히 이런 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해 보이고 저도 가면 아주 실제 봐주다가 걸려가지고 잘린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때 관리인 선임할 때 저도 임명을 하거든요. 법 판사가 임명을 하는데 그때 각서를 냅니다. 각서. 서약서를 냅니다. 서약서를 낼 때 이런 그런 공정하게 공평하게 뭐 관리인
나고 뭐 그런 뭐 사후에 뭐 어떤 특혜를 받는다든지 뭐 그런 걸 뭐 약속을 한다든지 뭐 내부적인 뭐 한다든지 봐준다든지 이런 행위가 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아도 뭐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서약서를 판사한테 써가지고 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이거 끝나면 회사에 뭐 감사로 아니면 뭐 회사 안 나가도 월 몇백 얼마씩 뭐 주는 걸로 하자. 이면 할 테니까 눈 감아줘라. 이런 거를 한대요. 그런 걸 하면 한번 눈 감아가지고 누가 보장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실제 제가 우리 IBK 기업은행에 이 CRO 사무총장을 3년째 하고 있어요. 3년째 하고 있는데 그 오래 하는 분들 좀 알죠. 성향들 알죠. 야, 너는 어떻게 그 사장하고 잘 사귀어가지고 뭐 3년, 5년 동안 그렇게 근무를 하느냐 그렇게 이제 말은 그렇게 하는데 FM대로 하는 사람들은 판사가 임명을 해도요, 감사로 임명을 해도 싸우다 나옵니다. 더 이상 내가 다칠 것 같다. 내가 더 이상 다칠 것 같아서 그냥 스스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관리인이 사장하고 협의해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정말 다양한 유형이 있으면 참 별 유형들이 다 있는데요. 간 회사도 중소기업의 사장들인데 참 제가 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되나 하는 막 고민하는 때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판사가 저한테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저만 보는 게 아니고 몇 사람을 봐가지고 적임자를 내거든요. 질문이 그거예요. 관리인하고 업무 진행 과정에 CRO하고 상충된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그런 질문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흔히 발생할 수 있으니까 FM대로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 스스로 처리할 건지 뭐 누구 편을 들 건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거죠. 이제 그런 사상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거는 그거 하겠습니다. 뭐 사례는 많아가지고요. 뭐 하나의 사례만 갖고도 다양한데요. 그 다음에 이제 개시 결정이 났잖아요. 그러면 관리인 선임해준다고 그랬죠. 이제 직접 관리인을 선임하는 거는 이제 관리인이고 또 이제 제3 관리인이라 해갖고 제3자를 임명하는 게 제3의 관리인인데 제3의 관리인을 임명하는 거는 채권자들이 저 양반은 관리인으로 시키면 안 되겠다. 저거 말아먹은 사람인데 안 된다라고 하면 법원에서 타당하면 그 오너를 관리인으로 선임 뭐 안 합니다. 제3자를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갑니다. 그 다음에 재정적 파탄의 책임이 CEO한테 있다라고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도 재판장이 관리인 선임을 그 양반을 안 시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좀 요즘에는 좀 극히 예외적인 거고요. 사전에 걸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개시 결정부터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보다는 개시 결정을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많이 해주는 편이고 요즘에 법무법인들 변호사들이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막 이런 거 영업하러 다닙니다. 이거 영업하러 다녀가지고 막 이런 어려운 회사 꼬들깁니다. 왜 은행에 빚을 그거 다 갚고 삽니까? 그냥 이거 기업회생 들어가세요. 그러면 30%만 갚으면 40%만 갚게 만들어 줄게요. 저한테 2천만 원만 주세요. 5천만 원만 주세요. 해줄게요. 막 이런 식으로 꼬들겨 가지고 변호사들이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막 꼬들겨 영업하러 다니고 그래요.
지금은 단가도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 하도 변호사들도 할 일이 없으니까 너무 많이. 여기 저기가 보면 알겠구나. 저기 교대 법원 밑에 지하철 타는데 가면 전부 변호사들 자기는 뭐 전문이다, 뭐 이혼 전문이다, 뭐 기업회생 전문이다 쭉 있잖아요. 전부 뭐 먹고 살 게 없으니까요. 가보면 저희도 저희 관할 법무법인도 변호사들이 뭐 수두룩해요. 수두룩. 뭐 먹고 살기 힘들어요. 자기 밥벌이도 모아놓은 사람도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관리인 선임했죠. 관리 선임하고 그 다음에 CRO 선임하고 그 다음에 또 조사위원 선임을 합니다. 조사위원이 아까 얘기했죠. 이 회사에 계속 가치가 넘냐 아니면 청산 가치가 넘냐 하는 거를 실사 나오는 회계법인을 선임을 합니다. 회계법인을 선임을 해가지고 같이 그때 이제 판사가 임명장을 줘요. 그거 가지고 이제 그 회사에 일을 하죠. 저는 이제 그 회사에 가서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시 결정이 나면 회생채권 목록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채권 채무자죠. 채무자인 관리인한테 채권 갚을 채권자들이 도대체 누구이며 얼마나 되느냐 그 명단을 다 내라고 해요. 그 명단을 다 내야 돼요. 법원에 다 내면 법원에서는 그거를 이제 공시를 하죠. 그리고 채권자들한테 요게 이렇게 채권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게 맞습니까? 하고 채권자들한테 보내요. 그런 게 이제 그러면 보내면서 채권 신고를 하세요. 보시고 이게 잘못됐거나 더 할 거 있거나 뭐 하면 신고를 하세요. 하면 이제 채권 신고를 이제 채권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제. 채권자들도 신고를 해요. 기존 게 맞다. 아니면 이 누락된 게 있다. 뭐 하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조사위원 조사를 한다고 그랬죠. 조사위원 조사는 한 3주 정도 주는 것 같아요. 한 3주 정도 주면 현재 그 회사에 나와서 한 일주일 정도 보더라고요. 중간에 한번 나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아주 실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백데이터 이런 거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중소기업들이 그런 자료를 제때 이렇게 못 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많죠. 조사위원들이 제일 애로사항들이 채무자들이 그런 자료를 뭐 회계사들이 그 회사 고유의 어떤 상품이나 제품을 만들면 이 회사 관련 제품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고 이 회사가 마크시어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 세세한 내용들을 좀 백데이터를 주면 좋은데 중소기업들이 거의 그런 것들이 받침이 안 돼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과거 뭐 다른 유사한 데이터 뭐 이런 걸 유치해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또 이제 누구나 만드는 그런 제품들이다 그러면 그건 쉽게 원형해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만듭니다. 이제 조사위원이 조사를 해서 그거를 법원에 냅니다. 이게 이제 조사위원 보고서라고 있어요. 혹시 법원에서 이렇게 조사 보고서라고 이렇게 이걸 만들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 회계법인데 이거 만들어가지고 그 법원에 냅니다. 법원에 내면 법원에 내기 전에 이제 그런 과정을 많이 거치죠. 이제 판사가 저도 부르고 관리위원도 부르고 조사위원도 부르고 해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판사한테 보고하죠. 보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그 채권자들한테 요약본을 만들어요. 요약본을 만들어가지고 채권자들 다 발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갖다 주기도 하고 발송하기도 하고
뭐 때로는 이메일로도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약본을 만들어서 우리 회사가 조사위원들이 조사를 해서 조사 보고서를 만들었더니 우리 회사는 계속 가치가 높으니 이거를 파산했고 청산하는 것보다 계속 가치가 높아서 계속 가치가 얼마만큼 더 높으니 이렇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옛날로 얘기하면 옛날에는 1차 관계인 집회라고 했어요. 그게 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중소기업은 거의 없고요. 자본금 규모가 500억인가요? 얼마 이상 큰 기업들은 지금도 1차 집회를 해요. 이렇게 이 보고서를 만들었잖아요. 요걸 갖고 설명을 해요. 집회 가고. 그러면 시끄러워요. 이거가 뭐 잘못됐네, 됐네, 이게 문제가 많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여기서부터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중소기업들은 이제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요약본 만들라고 발송을 해버려요. 발송해버리면 거기서 이제 시비가 오죠. 이거 뭐 맞네, 잘못됐네, 됐네 하면은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그 안에 대해서 이제 또 내가 그때 채권 신고한 것도 누락됐다. 여기 뭐가 잘못됐다 이런 것들 신고 들어오면 이제 그 조정하는 절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회생계획안을 레시오라고 이제 하는 거죠. 회생계획안은 작성해갖고 이제 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이제 제출하기 전에 어느 정도 법원하고 이제 협의가 되면 이 안을 가지고 이제 판사하고 오케이 사인이 받으면 이걸 가지고 채권자들한테 동의를 받으러 다녀야 돼요. 가지고 설명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당신네 은행은 50억 대출을 공장을 팔면 뭐 얼마를 갚고 나머지 아까 후순위 채권, 회생 채권은 이번에 이게 한 35% 정도는 65% 정도는 주식으로 주고 한 35% 정도는 한 10년을 걸쳐서 갚겠소. 그러니까 올해는 돈이 없으니까 내년부터 갚겠소.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안을 만들었고 전체 안을 만들어갖고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이제 하러 다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법정에 가서 동의 좀 해주세요. 이제 그런 거까지 다 하러 다녀야 돼요. 네,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계속 수정하고 막 이런 절차를 거치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이제 통과됐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 3차 집회를 같이 해요. 그다음에 이제 3차 집회라고 하는 거는 심리를 하고 결의를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리를 한다는 얘기는 요런 건에 대해서 관리인이 뭐 이렇게 나왔고 또 조사위원이 와서 이렇게 해서 이게 이 회생계획안이 타당하고 그래서 이제 부정 판사가 참석한 채권자들 동의가 몇 프로, 또 부동의가 몇 프로, 뭐 이런 것도 이제 알고 그다음에 채권자들한테 참석한 채권자들한테 동의합니까, 부동의합니까, 부동의하면 왜 합니까 이런 것도 이제 심리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절차가 끝나고 이제 의결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권자 각 기준 요건에 맞게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회생담보권자는 4분의 3 이상 동의를 구해야 돼요. 담보권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를 구해야 되고요. 그 기준이라는 거는 금액이에요. 금액 기준이에요. 금액 기준. 그리고 회생채권도 마찬가지예요. 금액 기준으로 그거는 5분의 3 5분의 3이 아니라 66% 그러니까 5분의 3인가요? 아니 5분의 3이 아니죠? 아니 67%를 얻으면 돼요. 66.67% 얻으면 돼요. 그렇게 얻어야만이 동의를 돼야만이 법원에서 판사가 가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그 동의가 돼야 돼요. 하나만 가결이 되면 안 돼요. 회생담보권자는 4분의 3, 그 다음에 75%, 그 다음에 회생채권은 66.67%.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돼요. 3분의 2네, 3분의 2. 3분의 2고, 회생담보권은 75%, 4분의 3. 이 동의를 구해야만이 가결이 돼요. 이렇게 가게 되면 법원에서 이제 가결됐다 그러면 법원에서 법원에 이제 인가 회생채권 인가가 나와요. 인가사가 떨어져요. 그러면 그들은 이제 이행을 하면 돼요. 계속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 계획안에 따라서 이행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대로 이행을 하면 돼. 되게 이제 어떻게 짜지냐면 되게 중소기업은 공장 가지고 있거나 사무실 가지고 있는 건 다 팔아야 돼요. 안 하면 이 회생이 안 돼요. 제가 지금 다녀본 기업 중에 예외 없이 다 그래요. 첫 해에 팔지 않으면 첫 해에 안 팔겠다고 차후년도에 팔겠다라고 제가 계획안을 냈다가 채권자들이 동의를 안 해요. 왜 우리가 그걸 올해까지 가지고 있냐? 당장 팔아가지고 채권을 했어야지. 동의를 안 해요. 팔면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기업이 어떻게 하고 돈 벌라고 갑니다. 10년 동안 안 되니까 계획안을 어떻게 짰냐면 여기 이거를 팔고 여기에서 임대 얻어가지고 돈 벌라고 갖겠소. 뭐 이런 식으로 짜요. 근데 실제 그거를 제대로 이행하는 회사들이 극히 드물어요. 상당히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은데 누가 그 공장을 사요? 공장을 사고 그대로 그걸 또 임대를 줘야 되는데 그만큼 이 회사 공장 경기가 안 좋은데 이 공장 이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하고 또 이게 수익률도 얼마 나오지도 않고 이 회사가 계속 살아나가지고 벌어서 월세를 제대로 낸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이게 매매가 안 돼요.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거리여서 실제 이 채권자들 특히 은행들은 이 채권을 팝니다. 채권을 지금 제가 지금 다니는 이 회사도 지금 팔려고 내놨어요. 우리 IBK 기업은행이 지금 3천억 부실채권을 지금 내놨어요. 지금 그 살려고 하는 회사들이 덩치가 크기 때문에 한 군데서 못 사고 지금 나눠갖고 지금 사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 회사들이 지금 보러 다니거든요.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팔아처분 합니다. 그러면 채권자들이 변경이 돼요. 그 다음에 신부나 기부나 그 은행에 보증서를 끊어줬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실되면은 은행은 제가 니네들 보증서 줬으니까 요거 대변 제죠. 그러면 이제 그 은행에서는 받아가요. 그러면 이제 채권자가 바뀌는 거죠. 신보나 기보나 보증재단한테. 그러면 이제 보증재단이 채권자가 돼요. 생채권자가 되죠. 근데 회생채권자는 이거로 바뀌어요. 왜냐면 바뀌게 되면 생채권 바뀌었다는 신고를 또 해야 돼요. 법원에. 그래야 이제 다시 변경 절차를 거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는 이게 매각이 되고 다시 그 기업이 살아나고 하는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도 살아나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다들 회사를 그래요. 다 이런 회사들은 이거 조금만 탕감해주면 살아날 텐데 은행에서 안 해주니까 이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래갖고 망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런데 실제 법원에서 이렇게 많이 탕감해주고 이런 절차를 해주는데도요 실제 살아나는 기업이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공장을 못 팔아요. 공장이 살만한 곳이 있어야죠. 그럼 공장이 못 팔면
우리 회사도 그래요. 올해 말까지 공장 파는 걸로 돼 있거든요. 못 팔아요. 못 파면 이게 경매 들어가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행이 안 되잖아요. 이행이 안 되면 이 회사는 다시 원위치 도는 거예요. 또 탕감은 좀 받긴 하지만 다시 원위치 되는 거. 그럼 뭐 압류되고 또 뭐 하는데 또 회생 들어간다? 법원에서 받아주겠어요? 그러니까 인생 망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업 원화는 보증을 다 썼잖아요, 은행에. 그 다음에 사채업자한테 뭐, 자기 집 맡기고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거지가 돼요, 기업. 이 원화도 마찬가지로 지금 집, 아파트, 은행이고, 사채업자고 다 그 설정해가지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 깡통이. 그러니까 거지가 되죠, 거지. 근데 이제 똑똑한 중소기업 사장들은 다 빼돌려놨지. 다 빼돌려. 근데 이게 또 돈 빼돌리는 것도 잘 빼놔야 되는데 이 사장은 일부는 좀 빼놓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받아요. 지금 받는데 기업회생 들어가기 직전 6개월 이내에 빼돌리는 거는 사행이라 해가지고요. 원위치 시켜야 돼요. 그건 또 법에 걸려요. 그래서 지금 사행위로 지금 신분과에서 지금 시비를 거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기 직전에 특정 채권자들 몇 명한테 6명, 7명한테 가는 갚았어요. 좀씩. 그것도 사행이에요. 그것도 사행이라 해가지고 그것도 다 회수 조치나 했어 지금. 다 회수해서 공평하게 채권자들이 나눠줘야지. 왜 특정인한테 거기 뭐 주로 자기 딸들 뭐 자기 친한 사람들 이런 사람한테 막 나 손들어 버릴 테니까 그게 좀 갚은 거예요. 근데 그게 갚은 거가 이제 법원에서 그런 걸 따져보라면 이제 막 머리가 아파서 우리가 따지는데 빌린 흔적이 있느냐 없으면 그걸 인정하지 마라 이런 거지. 그런 것도 따져요. 제가 3년치를 따진 적이 있어요. 이 회사 말고 다른 회사. 따져라. 금액이 워낙 커요. 17억이나 돼요. 마누라한테 17억을 빌렸다는 거예요. 3년치를 뒤지라는 거야. 3년치를. 그래, 자네면 이거 인정 안 해주겠다. 막 이런. 그러니까 장난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요령도 좀 이런 걸 이제 이런 기업들이 되면 요령들도 좀 알고 그러면 상당히 기업 그 원화 측면에서 보호해 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은행에서는 이 기업회생 들어가는 기업 원화를 제일 싫어합니다. 특히 지점장들은 미련하게 지점장한테 찾아갖고 저 기업회생 들어갑니다 하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솔직하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제일 싫어하는 게 지점장이에요. 절대 못하게 막 집에까지 쫓아다니면서 못하게 합니다. 왜?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다 부실채권으로 분류돼서 그 지점은 경영평가가 꼴찌됩니다. 지점장은 잘못하면 대기 들어가고 인센티브는 치아로 없고 직원들도 인센티브가 치아점 나오고 직원들 승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싫어하는 게 기업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어떻게 하면 이거 살리기 위해서 M&A 하려고 업체들 막 이렇게 구하러 다니고 또 뭐 공장 매각 막 알선하러 다니고 이런 걸 많이 하죠. 저도 지점장 할 때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보시죠. 제가 할 거는 거의 다 했어요. 네. 요거 하면 거의 끝나고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거 중소기업 회생 컨설팅 같은 게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데는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조사위원이 조사하는 거를 생략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뭐 있고요. 혼자 계시니까 이것만이 아니고 뭐
아주 자유롭게 다른 거 질문하셔도 되고요. 제가 전에는 주제가 지금 여기서 강의한 주제가 한 20, 30개 될 거예요. 많이 했는데 논리적인 흐름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사실 이해는 잘 되거든요. 딱히 어려운 용어나 일부러 안 쓰려고 이런 말 어려운 프로세스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해상 절차가 진행이 되겠구나 라고 그게 이해가 되긴 하는데 제 관심사는 이 조사 위원, 그러니까 회생 컨설턴트, CRO라고 하셨는데 사실 뭐 CRO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쪽에 전문인으로 활동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하려면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그거 어디가 있냐면 경총하고 생산성본부에서 매년 모집을 합니다. 신문에 공고를 해요. 신문에 공고를 하는데 자격 요건이 있어요. 자격 요건이 있는데 모집에 제한이 있어요. 우리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3명인가 4명밖에 배정이 안 돼요. 기업은행 지점장 이상 한 사람만 자격을 주어지고요. 일반 기업체도 아마 굉장히 극히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 원서를 내면 자격 요건이 되는지 보시고 자격이 거기서 심사를 해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통과가 되면 3개월인가 교육을 받아요. 3개월 교육 받아가지고 거기서 일정 점수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오면 거기에서 자격증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 일반인들은 거의 법원에서 불러주질 않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은행 지점장 출신이기 때문에 기업은행이 주채권 은행이잖아요. 그러면 기업은행에다가 몇 명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요. 일반인들이 들어가는 거는 큰 백이 없으면 판사가 불러줘야 되거든요. 판사가 면접을 위해서 불러줘야 돼요. 단독으로 부르지는 않아요. 최소한 복수. 2명, 3명 불러요. 그래갖고 면접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돼야만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기업은행에 우리 회사도 이제 기업은행이 주채권 은행인데 기업은행에 2명만 불러주세요. 그럼 2명 이런 자격증 취득하고 있는 사람 아무 직업이 없어야 돼요. 또 법원에서 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물어봐요. 이 회사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주식 관련이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수시로 부를 수도 있거든요. 수시로 부를 직업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가 고용이 돼서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일주일에 업체에 따라서 매일 나가야 되는 회사도 있고요. 저는 지금 3일만 나가는데요. 이틀 나가는 회사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 이틀 나가고 매일 나가는 회사도 있어요. 거기에 따라 보수가 좀 틀리고 그 회사 규모에 따라서 좀 틀리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되면 꾸준히 일은 줄 수는 있는데요. 이게 종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좀 텀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대기했다가 또 불러가지고 또 면접에서 통과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떨어지죠. 당연히 뭐 2명 부르면 1명 떨어지고요. 또 어디 수원 같은 경우는 3명 부른다 하더라고요. 3명 떨어지고. 그 다음에 채권자도 이제 기업은행 채권자도 있고 신보 채권자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은행 1명 부르고 신보 지점장 출신 1명 부르고 그래요. 그러면 불러가지고 거기서 면접 받고 어떻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진출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일단 시험 배우고 자격이 된다 하더라도 누가 불러줘야죠. 이게 풀로 하는데.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에 대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구는 대구은행 출신들 인력풀을 법원에 다 집어넣는데요. 그래갖고
뭐 20명인가 몇이면 그 순서대로 인력풀이 돼갖고 돈대요. 근데 지방에 가면 이렇게 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 창원 같은 경우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부실한 데 많아가지고 그런 자격증을 갖고 일할 사람이 별로 없대요. 창원에 거의 이제 수도권에 애들 교육이라든지 뭐 때문에 다 수도권으로 집중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막 2개, 3개 업체 막 이렇게 하는 경우고, 여기 서울은 1개 업체하고 쉬는 경우도 많고요.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배정을 못 받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IBK에 이제 CRO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1, 2순위로 할 수는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여러분들 다 한 번씩 한 이후로 하겠다 하고 공약을 했어요. 공언을 했어요. 공언을 해서 다 하고 다른 직업이 있어서 못 간 사람들, 아니 몸이 아파서 못 간 사람들, 또 지방으로 이사를 가고 못 간 사람들을 빼놓고는 제가 거의 마지막 무렵에 갔어요. 거의 내 뒤로 2명인가 3명 전에 갔는데, 그 사람들도 당장 일이 있어서 언제 끝나면 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하필이면 저도 면접을 같이 간 사람이 저하고 동기이고 같이 뭐 한 사람하고 그 친구가 떨어져가지고 한성 미안했어요. 근데 아직도 그 양반은 못 들어갔어요. 네, 그 뒤로 몸이 아파가지고. 자, 끝내겠습니다. 오늘. 네,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